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잠깐 원고를 끄적끄적 써봤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 여러분들의 어떤 다수의 질문들이 좀 나와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문제 한번 조금 잠깐 짚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 국채, 미국 국채죠. 방향과 미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 번째는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지금의 마스터 플랜은 어떤 변화를 맞을까요?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미국이 쫄딱 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혼자서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 의회 정치의 모든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축통화 패권전, 저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 준비 과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된 걸로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80년대 저기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그 나중에 미국이 디지털 코인이라는 CBDC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디지털 달러의 시대를 미래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그 지지를 받는 그 잡지사에서 그런 얘기는 벌써 80년대 말 90년대 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제 블로그에 다 자료는 있습니다. 예전에 다 썼던 글에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 거지.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2008년 저기 베어스턴스 사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의 모기지론 금융 위기가 왔을 때부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겠다. 전 세계가 이미 그때부터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마치 예전에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기축통화 패권이 서서히 옮겨오던 그 과도기 시대처럼 이미 모든 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점점 더 멀리하고 각국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다양한 엔화나 유로화나 그다음에 위안화는 심지어 기축통화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지도 않은데도 아주 조금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씩 사람들이 각국에서 비중을 늘리고 특히 일부 국가들은 내가 이 경제의 역사를 보니까 앞으로 금과 은이 어떻게든 큰 보험이 돼서 금을 엄청나게 몰래 모으는 나라들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자국의 금 수출을 그때부터 금지해버렸죠. 얼마나 모으는지 공개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저는 2008년도에 양적 완화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데 미국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유럽이랑 G7이랑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일단 그럴 수 있다는 이 언론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항상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지구를 살리려면 이 경제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힘들어하는 지구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풀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죠. 지금 돈을 푼다는 거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게 그 방법은 안 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돈을 풀고 자기들만 풀면 안 되죠. 전 세계가 다 같이 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에 정치적으로 싹 조율을 하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우리같이 경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제 술 먹고 아는 체 하면서 지금 돈을 이렇게 풀어야 세상이 살아.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지만 하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새롭게 배운 내용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딱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잘 듣는 우방들 모아가지고 세계 강대국들 모아가지고 양적 완화를 그때부터 세계적인 양적 완화 일본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십수년 전부터 지금 인류가
이번 문명에서 여섯 번째 문명에서 인류가 이렇게 단기간에 10년, 20년 사이에 많은 돈을 푼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주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 기축통화의 대가리를 잡고 있는 미국이 하자 하고 그 다음에 준 기축통화국들 다 끌어다가 이렇게 하자 해서 다 같이 딱 풀면 신흥국들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가면 경제가 망해요. 왜냐하면 이 판이 이 게임을 이 플랫폼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서버에서밖에. 지구라는 서버는 지금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돌아가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고 다른 방식을 취한다? 이 서버에서 게임의 룰이 안 돼요. 뭐가 되지를 않아요. 터키가 어땠습니까? 튀르키예가. 그 에르도안인가 그 독재자가. 예? 이거는 아니다 해서 지금 이번에 저기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다시 한번 양적 완화 막 빵빵 할 때 이건 아니다. 또 이랬다가 따라가면은 결국은 미국 유럽 놈들은 좋겠지만 당하는 건 우리 신흥국이 더 당해 이놈들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냐 해가지고 아주 그 독재권을 행사하면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리는 니들처럼 똑같이 금리 인하 안 해. 우리는 금리 인상을 반대로 할 거야. 내 생각은 그래.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는 애들 중앙은행장들 뭐까지 다 댕공댕공 잘랐죠? 내 말대로 해 하고. 그래서 터키가 처음에 엄청나게 인플레가 올랐고 지금 뒤늦게 이제 금리 인상하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난 인플레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또라이 꼴통이라서 그랬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나름 이대로 가봤자 좋을 건 없다 해서 뭔가 다른 방법 찾아보자 했던 겁니다. 나름. 자 어쨌든 이 마스터 플랜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금융 세력은 내부에 적이 하나 더 생기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난 2년 3년처럼 밖에서 패권전을 치러야 돼요. 패권전은 뭡니까? 항상 이 마스터 플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달러 강세와 미국 전 세계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도 항상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면서 계속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디커플링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통화력이 쭉 떨어져요. 그러죠? 그동안 그렇게 달러 이제는 뭐 달러 시대는 끝났지 했던 그리고 미국 국채 이제 앞으로 누가 사 뭐 했던 바로 지금 팬데믹 터지기 직전까지 그때 그래서 아유 이제 기축통화는 미국은 끝났고 조만간 패권이 딴 나라로 넘어간다니까 그게 어디야 지금 보니까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 그래서 모든 뭐 기술이나 경쟁이나 뭐나 세계 시장 선점하는 거나 보니까 미래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들이 중국이 미국 저기 금방 따라잡어 30년 안에 그렇다고 아니야 20년 안에 야 10년 안에 따라잡겠어 그랬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서울대생들 여론조사 하면은 다음 패권 중국이 미국을 잡아먹을 것 같습니까? 15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70%가 나왔어요. 그때 결과가. 서울대생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레이 달리오 아저씨는 그때부터 책을 쓰면서 역사 속에서 기축통화 패권이 넘어감에 따라서 패권 국가가 어떻게 소멸되고 사라졌는가. 지금이 딱 그 과도기다. 나는 그래서 중국의 올인 딱 나오는 거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런 시대가 오는 거를 보고 나는 지금부터 금에 올인 요새는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계시대요. 그런 어떤 경제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다만 저는 미국이 이대로 안 간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한번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거를 억지로 브레튼 우즈를 집어 던지고 닉슨 쇼크 하면서 페트로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고 사실 페트로 달러도 제가 볼 때는 2000년대에 이미 생명이 끝났다. 전 세계가 무슨 원유 하나에서 모든 제품이 나오는 그 70년대 이후의 20세기 후반의 산업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큰 산업들이 무슨 원유 기반 화학약품 그 석유화학 기반의 제조업 회사입니까? 제너럴 일렉트리스나 뭐 저기 그 뭡니까? 옥슨 저기 쉘 뭐 그런 석유 회사입니까? 죄송합니다. 노인네 아침에 이렇게 잠이 안 깨서 머리도 안 돌아가요. 아 젊었을 땐 저도 진짜 빠릿빠릿했거든요. 세월이 참 말도 잘 안 나오고 카페인 좀 먹어야죠. 지금은 이미 예전 그
모든 석유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해가지고 전 세계 산업을 다 지배할 수 있었던, 경제를 다 큰 영향력을 90% 이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페트로 달러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지 한참 됐어요. 명목상으로 상징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죠. 4차 산업 지금 잘 나가는 저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가 지금 석유에서 뭐 뽑아다가 장사하는 데입니까? 아니,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그 사이에 미국이 전 세계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K-팝, K-문화 이런 거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겨우 깔짝대는 것처럼 미국은 모든 문화, 그 다음에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사주에서 우리 그 고려시대에 단발 원나라의 어떤 그런 게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헤어스타일 들어오고 그 원나라 문화의 영향을 완전 크게 받은 것처럼 미국의 영향이 전 세계에 지금 퍼졌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죠? 그러고 전 세계에 가장 큰 힘 있는 나라로서 전 세계의 경찰, 국제 경찰을 자처를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를 그냥 힘으로 막 잡아먹는 몽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아니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유 수호와 정의 수호의 어떤 공정 가치를 모든 나라에 전파를 해서 전부 어떤 지구라는 별 모든 나라의 국가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국제 정치 외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좋았죠.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참 멋있는 나라고 다른 제국에 비해서 오랫동안 빛이 났어요. 전성기도 오래가고. 그런데 이게 모든 건 돈에서 온다고, 욕심에서 온다고. 제가 볼 때는 기축통화의 어떤 생명이 있거든요. 통화의 생명 주기가. 예. 그 생명 주기가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그 금융 세력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의 국제 경찰 짓이 자기들의 이익을 교묘하게 자기들의 이익만 원하면서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겉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모든 국제 분쟁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도 그걸 보고 배워요. 러시아가 그 짓을 하고 중국도 이제 뒤늦게 나도 조금 힘 좀 컸다고 그 짓을 하고 유럽은 뭐 중동 아프리카에서 옛날부터 그 짓을 해왔고 얘기 또 길어진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밖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금융 세력이 기축통화 패권을 지켜가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전쟁 문제, 외교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여론 문제, 그 다음에 금융 정책 문제, 딜 문제 이런 거 지금까지처럼 잘 해가야 되는데 안에서는 또 트럼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이러이러한 미국이 이런 정책이 나와서 어떤 나라하고 어떤 외교 관계를 맺게 하자라고 금융 세력이 자기들 영향력에 있는 항상 자기들의 로비 지휘하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문화계나 있던 여론을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트럼프는 배 빵빵 배짱 튕기면서 싫어! 이건 내 뜻대로 할래! 하니까 거기서 수싸움, 기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머리는 더 아파지고 지금까지 잘 펼치던 자기들 뜻대로 대외 정책도 그들 계획만큼 수행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을 확률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융 세력은 골치가 아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이 돼갖고 다시 그 멀어졌던 유럽하고 어떻게 잘 해갖고 다시 겨우 자기 말 잘 듣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처음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반발했죠. 마리오 브라더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독일은 완전히 넘어왔고 프랑스만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온 동맹이 또 흐트러집니다. 트럼프 일기 때처럼. 트럼프 일기 때 유럽하고 미국은 손절쳤습니다. 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남이야.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내가 친구였다니 정말 다시는 하면서 흐트러졌죠. 그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중국이 유럽하고 착 짬짬이가 돼갖고 트럼프 일기 때 둘이 확 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또 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중국 숨통이 트는 거예요. 우방들은 미국한테서 멀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통화력은 지금 계속 높게 가야 되는데 통화력은 뭡니까? 전 세계가 달러만 찾고 달러를 더 많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점점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가 국가 외환 보유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엔화나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저기 저 밑에 이제 브릭스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뭐 루피화도 쓰고 루브라도 쓰고 위안화도 쓰고 조금씩 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금도 막 더 많이 각각의 포트폴리오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서 늘리고 막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의 통화력이 시간이 감에 따라 옅어지고, 그러면은 지금껏 찍어온 달러 부채의 짐은 점점 현실화가 됩니다. 요거 다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틈틈이 제 블로그에 블로그 카테고리 저 들어와서 왼쪽에 보시면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글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왕 추천 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지금 처음부터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야 이것도 6시간짜리 됩니다. 그건 안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결국 당선이 되면 당장 미국이 망하진 않아요. 트럼프 1기 때처럼 그냥 뭐 미국 계속 잘 나갈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지만 지금 바이든과 금융세력이 그동안 열심히 해온 거 국제적으로 다 미국 아니 유럽, 일본 그 외 여러 나라들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자기 편으로 다 자기 말 듣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 러시아하고 이쪽하고 손절 쳐라.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런 식으로 친구와 우방들을 다 이렇게 추스르고 어느 정도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말아라, 뭐 어쩌라, 다 손절쳐라 하는 거를 트럼프가 되면서 다 모든 게 어긋나 버린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당장 중국하고 막 관세 무역 정책 막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거 하면서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동맹국들하고도 싸웁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래서 다시 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당장은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국 혼자 왕따가 되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달러만 바라보고 달러만 써야 되는 그 경제 상황도 국제적인 정세도 어그러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모든 나라가 힘들긴 해도 미국, 중국 패권 갈등에서 트럼프가 이제 수장이 된 거기서 힘들긴 해도 달러의 어떤 통화력 지위가 2010년도 말까지 쭉 지금 그렇게 갔던 것처럼 다시 또 그때처럼 약해지고 점점 달러가 외면받게 될 확률이 아주 커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란 제국이 점점 더 침몰하는 겁니다. 과거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기축통화국이었지만 미국으로 기축통화가 그런 전 세계의 통화 어떤 화폐 운용이나 이런 세대에서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 체제로 오는데 약 30년이 걸렸어요. 20에서 30년. 이거 하루아침에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마치 여러분이 외국에 해외여행 나가야지 하는데 어디 오늘은 뭐 쫙 저기로 돌고 올까 할 때 환전을 하는데 딱 달러로만 환전하면 다 통하니까 달러로 해야지 하는데 점점 이번에는 쩌느라 가니까 여기서 달러 조금 바꾸고 저 나라에서 파운드와 조금 바꾸고 이렇게 다양하게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점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면 달러 안 써. 파운드화만 써. 아니면 상상하긴 싫지만 위안화를 더 많이 환전해서 들고 나가야 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축통화 패권이 옮아가는 거고 그거를 갑자기 막기 위해서 금융세력이 십수년간 준비한 패권 다툼을 모든 세팅을 끝내고 이제 더 이상 계속 가면 정말 달러가 까딱까딱 산소호흡기 꺼지고 이제 안 되겠네 하니까 양적거나 빵 해갖고 전 세계 부채를 쫙 늘린 다음에 지금 요이 땅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 전쟁은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제적 크림반도 분쟁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전부 미국이 나설 테니까 다들 우리 뒤에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줍시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게 2022년 2월 22일 미국 현지에서 현지 시간으로 2시 22분 그때 있었던 바이든의 연설이고 제가 그 연설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드디어 시작되었다. 패권전이. 이것은 잠깐 전쟁이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이 이제부터
크게 흔들릴 거고, 이 패권 다툼은 이제 격동기다. 경제의 격동기. 기축통화의 패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쌈이 붙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록을 해놔야겠다. 쭉 그 당시에. 왜냐면 일반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못 짚어갈 거니까 어차피 다 왜곡되고 그럴 테니까. 나름 그런 재미로, 인문학적인 호기심으로 그때부터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나 소나 유튜브 하듯이 저도 한번 나와본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당장 뭔 일은 없고 미중 패권 갈등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서 미국은 전체적인 판 짜여놓은, 지금 어렵게 짜여놓은 판이 다 엉그러지면서 미국 혼자 점점 고립되고 달러의 힘도 약해지면서 후퇴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천주국의 지위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쟁 때 건너온 금융 세력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막연히 막 저기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또는 뭐 막 사람들이 음모론에서 좋아하는 뭡니까? 그 뭐가 있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그런 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상당히 음모론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진짜 있는 모습보다. 그냥 원래 그냥 그 뭐 로스차일드부터 해서 유대인 금융 세력이 주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각 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새로운 금융 세력이 된 사람들이 다 연합한 어떤 큰 하나의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그게 꼭 전부 유대인들만의 그건 아니고, 집단은 아니고, 또 막 거기서 무슨 무서운 음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득권자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그 기축통화 패권을 꽉 쥐고 있는 기존의 이 금융 세력들이 미국이 아니고 그럼 다른 나라에 또 둥지를 틀어야 돼요. 거기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나라 정치나 이런 것들, 정치인들을 꽉 잡을 수 있는. 근데 지금 어때? 그게 지금 중국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의 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려야겠죠. 그래서 완전히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잡고 이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 말고는 달리 그렇게 뭐 되도록이면 지금의 이 편한 체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의 패권전을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트럼프는 제발 피했으면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얼핏 그런 댓글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트럼프가 무슨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뭐 저기 뭐 중국하고 엄청나게 뭐 관세 무역 전쟁하고 중국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무슨 무슨 소리냐. 바이든이 차라리 중국한테는 낫지. 트럼프가 뭐 되는 게 차라리 뭐 중국으로선 차라리 트럼프가 상대하기 쉽다. 그런 말은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제가 꼭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됩니다. 별 수고 안 끼치고 손가락만 따다닥 해보셔도 경제기사 몇 개만 찾아보셔도 알 겁니다. 바이든이 처음 당선될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워낙 그 전에 중국하고 과도한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또 우방국들마저도, 특히 유럽들마저도 트럼프가 자국의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힘들게 만들고니까 다들 등을 돌렸었죠. 그래갖고 세계에 전부 미국하고 다 관계가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됐으니까, 평소에 바이든과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다시 나서서 화해의 장으로 전 세계가, 바이든이 다시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바이든이 민주당이 봉합할 거고, 그래서 지금 우방국들과도 더 이상 쓸데없는 정치 외교 신경전 안 하고 다시 다 예전같이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이상한 정책들 다 뒤로 되돌릴 거고, 또 중국한테도 가서 당시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엄청난 대중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에 대한 지지율과 결집표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너무나 그 관세 정책이 높아지니까 중국도 보복을 하죠.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물건을 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물건을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더라 이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미국 산업도 사방에서 중국의 그런 보복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다. 그래서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던 굉장히 웃긴 결과가 나왔죠. 이것마저도 결국은 바이든이 이제 집권하면서 다시 중국하고 화해하면서 그런 돌려줄 거다.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서 중국도 좀 편해지고 미국도 막대한 그 똥꼬집 때문에 손해보던 것도 좀 나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다 그렇게 기사를 썼었습니다. 예. 그러나 금융세력과 연대한 이 바이든이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부터 그 전에 팬데믹은 밑작업이었다 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더 거대한 대립에 트럼프는 애교 수준이다. 더 거대한 대립, 전 세계가 반으로 네 편 내 편 나뉘어서 대립하는 반목의 틀을 형성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수년 동안 준비해왔던 기축통화 패권전 시즌2의 풍선을 빵 쏘아올리라는 걸 제가 그때 보고서 그때부터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사람들의 기대는 전부 예상이 빗나갈 거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어땠습니까? 매번 바이든이 앞에 나와서 성명 발표하면서 우리는 중국하고 어떻게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 갈등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걸 어떻게 되돌릴 거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전 세계가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는 길, 경제가 우리 G2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관세 무역 전쟁하고 힘든 와중에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도 힘들어지는 거를 어떻게든 화해하고 협력해서 돌려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것이다. 옐런도 맨날 그러면서 저 다음 달에 중국 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고 맨날 갔어요. 몇 번을 갔었죠. 작년에는 안 갔지만 작년 7월 이전까지 미중 갈등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맨날 그렇게 언론에 얘기 흘리고 기사 흘리고 건너갔어요.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주식 사라 뭐 좀 뭐 한다는 애들 다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이제부터 살 때다. 모든 게 그동안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화해의 길이 열리고 막 그랬죠. 그때도 제 블로그에 와서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중국 시장 어떻게 보냐. 항상 똑같이 말씀을 저는 아니라고. 오히려 바이든이 더 무서운 일이고 저렇게 바이든과 옐런이 중국과 회담을 하고 관련 수장끼리 만남을 주선하고 세계적으로는 맨날 언론에다 대고 미국이 중국과 화해해서 모든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 노력하겠다고 성명까지 발표할 때마다 제가 저것은 정치적 쇼일 뿐이고 사실은 더 처절한 경제 갈등 구조와 디커플링 또 다른 새로운 경제 제재를 구축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불과하다고 매번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항상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예전에 자기가 한번 딱 받았던 느낌. 야, 기사 한 줄만 당시에 싹 지나가다 보고 바이든이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중국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물렸던 관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적극 검토 중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맨날 보는 채널만 가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중국은 이제 바닥입니다. 중국 삽시다. 그런 기사들 보고 야, 저 대단한 막 블랙록이나 막 저런 골드만삭스도 중국 주식 사라고 하네. 잘 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팔로우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나중에 오답 노트 만들어갖고 내가 뭘 틀렸나 뭘 잘못 알고 있었나 검토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 나오면 또 틀리죠. 그것처럼 지금 거기서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바이든한테 학을 띄어요. 트럼프 때보다 지금 더 지독해요. 중국 모든 경제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때는 미국하고만 싸웠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다 뒤에서 선동해가지고 중국하고 다 수출 내수 뭐 다 지금 투자도 다 안에서 빼라고 만들었고 밖에 수출도 다 못하게 손 끊으라고 만들었고 완전 말려 죽이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계속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 정세를 못 보고 옐런이 저기 뭐 중국하고 뭔 좋은 얘기 하러 지금 비행기 타고 서울 상공을 넘어가고 있다 하면 다들 막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 어제 옐런 눈이 비행기 타고 중국하고 화해하러 넘어갔으니까 지금부터 환율은 안정되고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뚝 떨어질 거 뭐 오는 길에 잠깐 우리나라에 들려갖고 휴게소 들려가지고 휴게소 들른 김에 우리나라하고 통화 스와프도 해준대 막 그런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 그때마다 기사에 나오고 제가 항상 그때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직도 모르냐고 했고, 지금 바이든은 결국 그때그때 기대들, 월가의 설레발, 또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 되풀이하는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이 결국 2년 동안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빗나갔죠. 지난 3년 동안 대중 경제 제재를 트럼프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설치해 놓았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더 나올 거죠, 앞으로? 단순히 무역 관세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을 완전히 원천적 봉쇄를 계속 해가고 있고요. 또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도 와가지고 반도체 장비 관련 중국 품목에 수출하지 말아라. 다 제한 걸었고요. 거기 있는 공장도 빼라 했고요. 심지어 ASML 같은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유지 보수도 이제 AS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반도체만 그러나요? 수많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중국 교역을 하려면은 나라에 허가 받아라, 심의 받아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투자하는 것도 지금 봐가지고 다 그렇게 이 정도로 심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이든인데 무슨 뭐 중국이 차라리 뭐 트럼프가 얼마나 힘들겠고 바이든이 그걸 다 풀어줬는데 무슨 중국이 바이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바이든은 전쟁과 이념 논쟁, 진영 논리로 세계인을 지금 선동해 가면서 모두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모든 나라가 자의반 타의반 중국을 멀리하고 함부로 손잡지 못하도록 전부 다 회유당하거나 압박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트럼프 때는 어땠습니까? 독단적인 트럼프 정책 때문에 유럽 등이 미국하고 손절했고요. 당시 메르켈 총리가 되게 유명했었죠. 대신 중국과는 그때부터 유럽이 더 가까워졌죠. 더 관계가 밀접해지고 돈독해져가지고 유럽하고 중국이 그렇게 사이좋을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 때. 이제 바이든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시 유럽과 중국이 다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경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갖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러지 않아도 침체로 빠지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손 끊으면 더 침체로 빠질 수 있는데도 모든 친미파 정치인들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과 손절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 편에 붙겠다 하고 든든하게 우리가 한 편이 되어주겠다 선언하고 나온 중동 지역 애들 걔네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이스라엘부터 치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지금 다 재뿌리고 휘발유 찌끄리면서 지금 모든 게 예정대로 못 가도록 브릭스 안에서 중동 오일머니가 브릭스 중국 러시아 합쳐져서 뭐 가는 것도 지금 전쟁을 이용해서 휘발유를 찌끄리면서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중국으로서는 바이든 정권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선동해서 모두가 중국과 손을 잡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아주 대처하기가 힘든 너무 고단수의 지능적인 적이에요. 이세돌 구단이에요. 정말 머리가 깨져요. 그리고 너무 막 전방위에서 압박해옵니다. 트럼프는요. 같이 오목 두는 애예요. 단순해서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만 보면서 막 하면서 중국이 트럼프의 저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진다 선전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은 점점 세계에서 왕따 수준이 오히려 미국이 돼버리고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뒤로 가서 이렇게 하면 모두 손해보는데 나하고 은밀히 손잡자 해서 예전처럼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 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이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절에는 전부 다 다시 전 세계 어떤 미래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제 미국은 지는 애다. 중국이 다음 패권 국가가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중국이 다음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오히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앞에서는 더 격렬하게 싸우지만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뒤에서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적이 아닌 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미국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고 세계도 구해줄 거다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나옴으로써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결국 뒤로 돌아가는 큰 결과를 보면 지금의 이 근본위제를 집어 던진 페트로달러 이후로 이 잘못된 전 세계의 경제의 어떤 딱 이 지구 지배 시스템에서 변하지 않는 경제 체제를 한번 확 엇그리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변화가 오게 만들어주는 이 지금의 지구상의 시스템을 깨부수러 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늘이 내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나 그런 게 아니고 본인도 자기가 뭔 짓을 한지 모르는 역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꼴통이라 이겁니다. 트럼프의 이런 근시안적인 행태
세계를 리드하려는 미국의 지도자답지 않은 이 작은 그릇, 이해도가 적은 이런 안목은 제가 볼 때는 사적인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면서 탐욕적인 CEO로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치열한 국제 정치, 경제 이 속에서 앞으로의 10년, 수십 년 안을 앞서보고 지금부터 이런 쪽으로 국제 경제 정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겠다. 은밀하게 영향력을 이쪽에서 10년 동안 넓혀가면서 나토나 이런 데서도 영향력을 넓혀가서 이런 식으로 다 회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가는 몇 수 앞을 보고 10년, 20년, 30년 앞을 보고 쭉 그 정책을 추진하는 거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물밑에서 차곡차곡 진행시켜 가면서 그게 다 어떤 겁니까? 미국이라는 천주국 제왕의 자리를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공고히 하게 되는 그 치밀한 거대한 이 작전판에서는 트럼프는 격이 맞지 않는 인물이라서 금융세력이 멀리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세력한테 트럼프의 정책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미국 국채금리도 고준위에 머물게 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력은 땅에 추락시키고 기축통화 패권만 다시 드높인 후에 전 세계 자산시장을 리셋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그동안 엄청나게 최근 20년 동안 엄청나게 지구 역사의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빚을 풀어놨던 어쩔 수 없는 치워야 될 이 똥 지금의 전 세계 부채를 어떻게 배째라 해야죠. 구조조정 들어가야죠. 이거 못 갚아요. 그러면은 다시 리셋시켜서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세계 경제와 지역을 반으로 가르고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면서 억지로 경제 무역의 통로를 모두 반으로 깔아놓았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계속 유지될수록 우방들의 불만도 쌓여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조금만 틈이 생겨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하지도 않아야 될 전쟁에 발을 들이고 이렇게 나가봤자 좋은 게 뭐냐. 벌써 작년부터 유럽에서는 불끈불끈 반대파가 막 많이 나오고 시작했죠.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도와야 돼? 가만 보니까 우크라이나 도와서 봤자 우리는 피해보고 배부른 건 미국뿐이네. 정신 차리자. 그런 얘기 자꾸 나오고 언제까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사방에서. 그래서 이번에 후티 반군 잡자, 번영의 수호자 작전 하자 계속 불렀는데 끝까지 안 갔죠? 미적미적. 야 여기 맨날 저기 군함이랑 보내갖고 같이 후티 반군 때려잡자니까 번영의 수호자 작전 멋있게 탁 했는데 안 와. 오라고 무전을 쳐도 통신보안 딱 받고는 예 지금 출발하는데 배가 지금 저기 수리를 안 해가지고 금방 갈게요 하면서 지금 이제 겨우 왔어요. 거의 뭐 한 달, 두 달 만에 왔네요. 이탈리아, 뭐 영국 함대, 프랑스 함대 찌지부진하게 조금 보내가지고 거기서 낑낑 이제 마지못해 장단 맞추면서 미국 장단 맞추면서 아유 그래요 후티 반군 때려잡네 딱 우리가 이 바닷길을 우리가 탁 수호합시다 하면서도 지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서 미국이 날린 드론 이탈리아가 격추하고 지들끼리 개판 5분 전이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가만 보면은 미국말 들어서 하는데 결국은 미국한테 이용당하고 좋은 일은 미국만 시켜준다는 거를 지들도 아무리 눈치 없어도 시간이 갈수록 알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요. 그때마다 다시 이 불만을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 돈으로 회유하고 우리가 다음 뭐 4차 산업 양자 컴퓨터 니네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윽박 지르면서 그럼 뭐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가 지금 미국은 우리가 주는 석유 에너지 식량 아니면은 니네가 뭐 할 수나 있고 그럼 여기서 확 뭐 주한미군 빼버릴까? 뭐 어떡할 건데? 니네끼리 그럼 잘해봐. 나토에서 그럼 내 빠질게. 그렇게 싫으면 니네끼리 잘해봐. 그런 식으로 어쩔 땐 윽박지르고 하면서 계속 아유 그래도 방법이 없네 이 방법밖에. 그나마 미국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 잡는 것보단 100배 낫지 하면서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안에서 굉장한 화려한 외교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돈다발을 그들 앞에서 흔들고 때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때로는 미국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에너지 군사력 잡고 흔들면서 겁박하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그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안에 미국의 철저한 친미파 미국 인사를 계속 심어 놓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 채널인데 2년 동안 쭉 다룬 내용 보면 뭡니까? 맨날 세계은행 수장이 어떤 놈이 앉혔나? IMF의 수장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어떤 사람인가? 2년 전 제가 4월부터 제가 삼선짬뽕 세이클럽의 일진파들이라고 라가르드, 그 다음에 IMF 수장, 파월 전부 한통속이고 전부 친미파 정치인이고 세계은행 수장까지 바꾼 거, 나토에서 맨날 저기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미국 편 들으면서 그 선동하는 놈, 그 놈 계속 지금 봅니까? 전쟁이라고 연임시키고 이번에 또 연임시키고 엊그저께 우리 게오르기에바 IMF 누님 또 단독 출마해서 또 연임되고 이 패권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그 미국 말을 그대로 수행해 줄 수 있는 가장 친미파 인사를 계속 연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거 계속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식량, 군사력에 대해서도 미국 아니면 이제 받아먹을 데가 없도록 이미 다 짜놨죠. 국제 역학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2년 동안. 매번 또 그걸 유지해가기 위해서 정밀하게 조정하는 노력을 끝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항공모함 한 대가 흘러가려면 날마다 거기서 유지 보수 신경 써야 되는 게 몇백 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계산기 두드려서 미국이 얼마나 지금 더 여기서 경제적으로 돈을 부담하고 있느냐. 얘는 CEO예요. 어떻게든 저 구조조정 인건비 줄이고 쓸데없는 설비 투자 R&D 다 뒤집어 엎고 해서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올라서 나한테 봉급이 얼마나 오냐. 그것만 보는 애라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유럽도 다시 미국과 등 돌리게 되고 한국, 일본, 아시아도 다시 또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다시 또 유럽하고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예전처럼 다시 유럽의 고급 소비 시장을 공략하면서 확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치맛바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고 굳게 마음을 고쳐먹은 이 중동 지역 오일머니도 얘네들이 이제 브릭스하고 힘을 합치는 건데 이걸 무척 경계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 세력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들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고 미국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주국가로서 사우디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온 게 누구예요? 빈살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빈살만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시죠? 하고는 서구 세계에서 얘를 왕따 시켰죠. 그때부터. 그리고 다시 이제 작년 8월부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확실하게 손을 잡은 사우디하고 이란 등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지금 중동을 다시 예전과 같은 불타는 화약고로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 순순히 외국 투자가 진행되면서 경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사우디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기사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누가 그런 댓글을 무슨 뭐 중국 러시아가 뭐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고 보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고 거기서 나오는 기사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푸틴을 맨날 뭐 저기 트럼프가 칭찬해주고 그리고 푸틴도 은근히 트럼프를 추켜 세워준다 막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미국 기사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브릭스 체제 안에서도 그들은 차라리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는 바이든보다 예전 트럼프가 훨씬 낫다. 전술상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어제 나온 기사에서 오늘 아침에 하나 여기저기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일부 여기 보면 요새 유가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주둔군 축소했죠. 이란하고 한판 준비하면서 지금 약간 변화를 보여준 건데요. 어쨌든 뭐 휴전의 기본 사항도 합의했다면서 일부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오르던 원유가 어제 조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데니 리서치에 있는 분석가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1월 대선 전까지 유가를 높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합니다.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패배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이든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트럼프가 낫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힘들다. 사우디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